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달러 가치 급락설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원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 인덱스가 96선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의 추가 하락 가능성과 이어지는 원달러 환율, 오늘은 이 문제를 긴급 진단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우선 간밤 뉴욕 증시 어떤 점들 중요하게 보셨습니까? 네, 어제 이어서 지난 주말에 관세에 따른 이렇게 좀 완화 기대감, 그 이유는 계속됐습니다는 오늘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오른 데에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미국의 수출이 이렇게 개선되고 무역 적자 부분이 좀 완화되지 않겠냐는 이런 요인이 추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사실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하는 얘기는 사실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깊게 들어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어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졌죠. 장중에는 1,340원대까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가장 관심 있는 달러 가치 문제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도 달러 인덱스가 96 레벨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어제 진단해드린 대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는 다른 주가라든가 국고채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는 달러 가치는 그때까지 11.6% 정도 폭락했다. 근데 오늘 더 떨어졌으니까 12% 이상 이렇게 폭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7월 1일 하반기 첫날을 맞고 있습니다는 미국은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면 12% 이상 폭락되는 모습인데요. 미국의 현지 분위기는 달러 가치 폭락하는 문제를 들어서 브레튼-우즈 종식 이후에 이 브레튼-우즈 종식 문제는 언제 시점을 하냐면요. 국제 외환시장에서 사실 1972년 닉슨의 금태안 정지, 브레튼-우즈 체제에 이어서 과도기의 스미드-소디아 체제, 그리고 1970년 킹스턴 회담의 자유변동 환율제를 갔거든요. 원칙적으로 오직이 브레튼-우즈의 종식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는 그때 이후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7월에는 여러 가지 좀 설이 많죠. 작년에 한번 보면 실제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는 국내 모 증권사의 무슨 사람이 엔캐리 자금 청산해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어려움을 봉착했습니다는 실제로 그렇게 국제 자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여지 7월 달이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 보도설이라든가 시진핑 국가 주석의 갈등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 재현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설득력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 지금 달러 가치의 급락설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달러 가치가 현재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으로 봐서는 달러 위기설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이 사실인데 이걸 좀 다각도에서 살펴보죠. 일단 달러 가치 하락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 이것은 없는지부터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매년 7월에는 사실 엔캐리 자금 청산 이런 게 나오는 게 7월 달에는 관례적으로 사실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게 과거의 모습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 7월에 여름 휴가철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학을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 여건이 변하면 요게 거래량과 퀀티티와 프라이스로 이렇게 분담돼야 사실 그 시장의 균형을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거래량으로 이렇게 사실 흡수해주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가격 변수에 주가든 환율이든 한쪽 방향으로 치중시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여름 휴가철을 가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도 장기 휴가 갑니다는 주시장보다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장기 휴가철에 갑니다. 그러면 시장이 얇아진다는 얘기거든요. 시장이 얇아지다 보니까 거래량이 적어진다. 그러면 조금만 외환시장의 여건만 변동하더라도 결국 거래량 측면에서 받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환율로 치민다. 환율로 치민다. 그게 가격 변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1976년 자유변동 환율제 폐통 이후에 매년 7월 달엔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 가치가 0.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7월 달에 이미 상반기에 달러 가치가 한 12% 떨어졌으니까 이런 계절적 요인 들어서 7월 여름 휴가철 내지는 8월 달까지 이런 계절적 요인에서 달러 가치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예상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미국의 경기 둔화 이것도 한 나라의 힘을 볼 수 있는 화폐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현재 달러 가치는 중심동화, 기축동화이기 때문에 두 가지 요인에서 크게 결정됩니다. 하나는
머큐리 펀더멘탈 요인, 예. 그리고 마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뭐 통화 정책, 미국의 금리나 유동성 뭐 이런 문제, 재정 정책 같은 정책 요인에서 결정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 펀더멘탈은 미국의 달러 약세 요인이죠. 상반기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데는 역시 미국의 관세 영향에 따라서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1분기 성장률이 확정치가 마이너스 0.5% 역성장했죠. 그다음에 관세 영향을 가장 늦게까지 반영하는 페드의 6월 전망치 올해 성장률 1.4%입니다. 그러면 오크레 법칙상 보면은 잠재 성장 1.8%를 0.4%포인트 이렇게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디프레 갭 중에서도 깊은 디프레 갭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깊은 디프레 갭은 뭐냐?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 부양이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죠. 그게 재정 정책이든 통화 정책이든 이런 과정에서 자 연준의 그 통화 정책은 깊은 디프레 갭이 본인 자신이 이제 페드의 셉 전망에서 디프레 갭이 마이너스 0.4의 깊은 디프레에 빠진다면 물가 안정이냐 경기 부양이냐 경기 부양의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효과가 자꾸 먹혀지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상 트럼프 요인 없이 페드 자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월에 전도표에서 중립금리가 3.9%죠. 지금 미국의 그 금리가 4.2에서 4.5%니까 이거 기준으로 한다면 결과적으로 연내까지 2차례 정도 떨어진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페드의 요구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중립금리대로 간다면 연내 2차례 그렇다 본다면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정책적 요인에서도 금리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감세법이라든가 뭔가 이게 신박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예. 뉴욕의 이상원 특파께서 뭐 한 표냐 두 표냐 해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감세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사실 그 대규모 감세, 그다음에 뉴딜 정책이 위한 트럼프 2.0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게 통과돼야 사실 그 엄격하게 보면 트럼프로믹스의 2.0의 본격적인 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감세, 재정 지출 이렇게 한다면 재정 적자가 더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양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마스적인 측면에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요인이 감화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펀더멘탈 정책 측면 모두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네네. 약간 다른 각도에서 질문 하나 드리자면 최근에 연준이 초대형 은행에 대한 그 ESRR 그러니까 그 자본 비율 의무 규정을 조금 완화해 줬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이 가까이 든 채권 그리고 달러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영향을 미치겠죠. 우리가 기준금리 변경이 환율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만큼 높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전부 방송에서는 페드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 정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신흥科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피적으로 와닿지 않는 금리입니다. 예. 그것이 내 대출금리가 영향을 받으려면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내려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야지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방송에서는 자꾸 기준금리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시장금리에 영향을 좋다 능력이 한다면 기준금리 가지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은 기준금리가 저렇게 중앙은행과 채굴통수권자 싸우는데 기준금리가 시장의 조타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페드가 승인했던 SRR 소위 그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한 것은 오히려 금리 면에서는 달러 가치를 더 기준금리 인하보다도 더 약세를 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좀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초대형 은행 GSIB라리죠. 요 SLB를 요 자본금 충당 비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당시에 BIS 비율과 똑같다,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왜냐? 2008년 금융위기도 발생하고 그다음에 2013년 실리콘밸리 2013년 실리콘밸리의 사태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충당 비율은 5%까지 이렇게 됐습니다는 이번에 같은 경우는 3.5에서 4.5%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회사는 대형 은행의 규모에 따른 이익 때문에 사실 보완적 레벨 비율을 5%입니다는 자회사는 규모가 적죠. 그래서 세게 때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 보완적 자본 레벨 비율이 6%로 해서 본 은행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3.5에서 4.5로 동일하게 내리거든요.
그러면 자 본과 자회사까지 포함하면 한 2천억 달러 이상의 여유 자금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국채를 매입하면 결과적으로 국채 매입하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국채 금리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측면에서 금리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재정정적인 측면에서는 감세안이 통과하면 스텔스 QE 즉 재무차익에서 국채를 매입하는 YBA라든가 QRA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스텔스 QE에 들어가는데요. QE는 쿼런티 이징이 되겠죠. 양적이기 때문에 이 재정정책에서도 국채금리를 떨어뜨린다 하는 측면에서 달러 가치 약세 그리고 한편에서는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디폴트 문제에도 대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살펴보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의장 빨리 교체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은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인물, 그러니까 시장에 돈 좀 풀어서 달러 가치를 낮추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차기 의장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기 의장에 대해서 소위 조용한 퇴임 쪽으로 강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그 경제정책의 총책인 베센트 입장에서도 본인도 차기 의장으로 거론됐었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블룸버그의 외신에서 보면 잘못된 뉴스다 하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는 본인도 그런 것을 의식해서 그런지 이제는 첫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인사한 사람, 그게 누굴까? 월러가 되겠죠. 모험하는 니트는 임명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토퍼 윌러와 나중에 5월 달에 페드의 감독 담당 부의장이었던 보우만입니다. 그리고 지명해서 실제로 취임은 5월 말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되는데요. 두 명인데 첫 지명자 윌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트럼프 대통령 말과 베센트의 말을 인용한다 이렇게 보면 페드의 그 차기 의장은 이제 지명이 현실적으로 가까워진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워싱턴의 폴리네커를 중심으로 해서 워싱턴의 정가에 정통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페드의 출입 기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동안 인터뷰했던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나왔어요. 아시겠습니다는 워시, 윌러, 모만, 그 다음에 케빈 헤스티, 이건 이제 NEC 위원장이죠. 이 네 사람인데요. 전부 비둘기파 성향입니다. 예. 그래서 베센트가 오늘 그 얘기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월러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근데 이 월러는 강한 매파에 해당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사전에 포석이 아닌가. 결국 트럼프의 가장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금리 인하 요구이지 않습니까? 지금 3%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4.5%를 기준으로 한다면 2.5%까지는 내려야 된다. 예. 2.5가 1.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금리 인하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걸 수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아까 점도표 사항에는 올해 내에 그대로 신용한다면 올해 내 두 차례가 되겠습니다는 사실 그 비둘기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차기 의장으로 본다면 월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연내에 최대 1%포인트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 1%포인트는 어떻게 가능하냐. 7월달, 9월달, 11월달, 12월달. 그러면 7월달 안 한다. 그러면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달은 비커스 타닝한다. 예. 그리고 11월달, 12월달 사실 추가적으로 노멀 금리 인하를, 스텝으로 이렇게 0.25% 하면 요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가 파월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궤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 그 9월서부터 보면 0.5% 비껏다는 겠죠. 예. 그리고 이 11월과 12월에 0.25% 단했죠. 그와 똑같은 맥락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하면 0.5%, 그다음에 비컷 노멀 스텝 두 번, 그러면 1%포인트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대통령과 그다음에 페드 의장과의 그 갈등에서 보면 결국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입니다. 결국 아무리 이렇게 갈등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대통령의 뜻대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기 페드 의장이 지명되고 파월 의장이 이른바 조용한 퇴임을 하고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어떤 대통령의 입김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온다면 그 경우에
파월 의장이 통화 정책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느냐, 아니면 그래도 연준에서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네, 이걸 한번 그 설명을 했는데 많은 시청자분이 새로운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냥 시간상 그냥 자막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그 서 PD께서 사실 새로운 서 PD가 요새 아주 힘을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데요. 시청자 여러분 새로 개편된 내용 굉장히 그 반응들이 좋은데요. 앞으로 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갈 거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 후원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좀 아시겠죠? 많은 사람이 페드 의장이 FOMC 의장이 된다. 맞습니다. 근데 서로 의미가 다를 때는 사실 이게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 의장으로서 파월은 2026년 5월이죠. 그런데 페드 이사로서는 2028년 1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페드 의장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페드 이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FOMC 의장은 12명의 보드 멤버의 호선으로 지명되는 겁니다. 이건 대통령이 지명되는 게 아닙니다. 페드 의장은 대통령이 지명돼서 인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FOMC는 보드 멤버 12명에 의해 호선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FOMC 12명의 의원 중에선 대통령은 안 들어간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극단적인 상황은 페드 의장과 FOMC 의장과 서로 다루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페드의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거 1987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아주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살펴볼 부분이 이 대통령과 연준 의장의 갈등이 역사적으로 지금이 처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거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강한 대통령일수록 특히 강한 대통령은 공화당의 대통령이 많습니다. 예. 대체로 보면 트루먼, 그 다음에 사실 그 1900 이렇게 그 70년대 이렇게 보면 닉슨, 뭐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죠. 그 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전부 뭐냐? 굉장히 강한 대통령에 해당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강한 대통령이라고 성과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강한 대통령이라고 갈등이 있을 때는 자기 입지대로 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시죠. 뭐 영화 배우였었는데 강한 대통령에 해당되고 정책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이죠. 서프라이즈 사이드 이코노믹, 레이거노믹스 이런 게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근데 1982년 당시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폴 볼커 의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이 레이건 대통령과 볼커 간에서 의견이 엇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때 친 레이건 퀴즈를 중심으로 해서 볼커가 결정할 때마다 전부 반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과 똑같죠. 지금 이게 월러라든가 보호만이 뭐 파월이 얘기할 때마다 전부 반대하죠. 똑같은 상황이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 어떠냐 이때 사실 이러한 대통령과 그 다음에 중앙은행 총재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상당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1985년에 이렇게 프라자 합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1987년 루브르 합의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루브르 합의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증시라든가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 갈등 때문에 이 주가가 폭락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1987년 블랙먼데이에 발생했던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달러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으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1987년과 같은 똑같은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이 1987년 데자부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각도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하반기에 주가 하락, 그 다음에 달러 가치 특히 떨어지는 이런 제2의 루블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최근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1987년의 상황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다. 실제 발생 여부는 나중에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죠.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적어도 7월에는 달러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예년을 봤을 때 높고 그렇게 되면 결국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내 증시 어떻게 될까 이 점에 관심 갖는 투자자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의 미국의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서 사실 미국의 영향력이 사실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외환시장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취임 후에 달러 인덱스와 원달러 환율의 상관계수를 볼게요.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원달러 환율이 얼마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얼마나 올라갈까 상관계수를 보면 상당히 높은 거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상관계수 볼 때는 지금 96 레벨까지 왔습니다는 달러 인덱스가 하반기에 90 내로 떨어질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붕괴되는 이런 선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업인 특히 미국 주식에 추천하는 사람들이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해 상반기에 100원 이상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미국에 주식 투자한 사람이 환차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는 앞으로 이 원달러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때는 미국의 주식 투자라든가 해외 주식 투자에서 보면 재정 환율이기 때문에 똑같이 환차선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 사실 그 환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어제도 검토해드리고 내일도 이제 검토해드리겠습니다는 환차익 발생 여부가 우리 것처럼 MSCI 증시 포트폴리오 지의 신흥국 지수에 있을 때는 환차익 발생 여부를 국내에서 자금이 빼지고 들어올 때 가장 중시하는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상반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예. 100원 정도의 달러당 한국의 증시에 주면 주가가 올라가지 않도 100원 정도 환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 요인을 이렇게 고려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내일 자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는 펀더멘탈 개선 여부 중요하고 예. 지금 주가가 단기에 올라갔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는 건 맞죠. 작년에 12월 달에도 미국 증시가 가장 좋을 때 차익 실현해달라. 그때 현금을 확보하는 거다. 근데 지금은 우리 주가가 사실 많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이 차익 실현한 건 바람직하다.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정부가 어제도 사실 그 진성준 의원님이 오랜만에 좀 올바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증시 쪽으로 부에 이렇게 증식산을 가져가겠다. 예. 그래서 코스피 5천에 대해서는 강한 정책 의지를 강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최근에 차익 실현에서 국내 주가가 좀 주춤한다 하더라도 이후에 우리 코스피 지수가 5천선 이렇게 걸릴 가능성, 도달할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국경제TV에서 힘내라 한국 증시 코스피 5천 시대로 현승윤 대표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면 지금 차원에서는 우리 동학개미부들이 다시 한번 이 운동을 좀 펼쳐서 그래서 제2의 동학개미를 펼쳐서 오랜만에 국내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한 5천선 가져가서 우리 국부가 증대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국부가 증대되면 많이 쓰기 때문에 경기도 살아납니다. 경기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증시 정책이 경기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증시 정책은 이렇게 경기 대책이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방송의 입장이 아니더라도 한 나라의 부가 부동산에서 자산, 그러니까 금융자산 쪽으로 이동한다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한 일이 되겠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